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저랑 다 합의한 것들이 저는 진짜로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여기 전에 제가 정말 스트레스 충격을 받았던 게 무슨 이제 사회 그 환율이나 약간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나 변동이 너무 심해서 직원들하고 이제 계약서 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야 요런 조항을 꼭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그때 그걸 계약서에 넣어서 했더니 그랬더니 안한 그때 거야. 한마디가 죄송합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고객한테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거를 네, 그래서 계약서에.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가 굉장히 많이 잘못됐구나. 그 친구들이 저를 거부하거나 평소에 제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야기할 때 됐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생각했던 게 소통이라는 게 결국엔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소통한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전달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영준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완전 그 엔지니어계의 리더에서 이런 리더십 책을 쓰셨어요. 리더가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고 교수님 근데 그 CTO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CTO의 위상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최고 기술 책임자니까 네, 특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배터리 쪽 하셨잖아요. 그럼 뭐 엄청나죠. 엄청나지 않을까? 어떠세요? 아니 요새 보면 요즘은 훨씬 더 이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CTO의 중요성. 옛날에는 사실은 기술에 대한 그런 인지가 약해서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유능한 CTO가 자리를 옮겼다. 그럼 여기 떠난 회사는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간 데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 정도로 투자자들은 CTO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CTO를 모시고 하는 거는 쉬운 자리가 왜냐면 CTO들은 성향상 잘 안 맞거든. 네. 맞지 않나요? 제가 CTO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쎄,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좀 낫겠죠.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만 한 30년 했던 신영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천대학교의 화학생명공학 배터리공학부의 교수로 있고요. 그 전까지는 LG 화학 때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자동차용 전지, 중대형 전지 개발을 쭉 해왔었습니다. CTO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은 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이 아니세요. 이런 진짜 완전 이공계의 리더시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산티아고 다녀오셔서 낸 책이 있어서 저 읽었었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기술 리더시지만 그 인문적인 아이디어가 많으시다.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공대 나왔다, 뭐 테크닉을 한다 이러면 되게 딱딱한 걸로 생각하는데 난 그것도 엄청난 오해고 선입견이라고 그러시죠. 생각하거든요. 예. CTO도 사람을 움직이는데 뭐 기술만 가지고 안 되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냐? 난 그러면서 사실은 나 이번 글을 보면서도 어떤 인문학적 역량이 있는 분들이 CTO에 많이 좀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굳히게 됐거든요. 책 내용 주요 대목을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원을 하고 팀장을 하고 이렇게 작은 조직으로 움직일 때는 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직접 소통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한 시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공장에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서 딱 갔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혼자 떨어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 그때는 가끔 분기별로 또는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직원들한테 이렇게 레터를 써서 보냈었어요. 요새 이런 일이 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공장을 거쳐서 사업부장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정말 이걸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새로운 자리로 옮기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잘해봅시다 하고 알리고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대전을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답장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한 400~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낸 건데 한 4~5명이, 많을 때는 한 10명이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답장 내용이 좋았습니다도 있고 일상적으로 답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소통이 되겠구나. 단순히 내가 예전에 CEO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던 메시지만 보았던 생각을 좀 떠나서 내 얘기를 잘 담으면 소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만두는 5년 동안 매달 첫 번째 근무 시간에 무조건 첫 번째 이메일은 제 이메일이 되게끔 이렇게 매달 아침에 이제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60여 편의 메일이 모였는데, 이렇게 글이 모였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있고 잘 못했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묶어보면 나한테도 기념이 되고 혹시나 후배들한테 조금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이걸 묶게 됐습니다. 이게 묶은 것들이 바탕이 되는 건가요? 묶어놓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고, 그 다음 묶어놓다 보니까 회사 얘기가 많아가지고 쓸 수 없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좀 발라내고, 그 다음에 출판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집어넣고, 원래 이제 편지에는 없었던 이야기를 좀 집어넣고 해서 책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사례 같아요. 특정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신영준 작가님처럼 평소의 생각들을 미리 글 써놓으신 자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책 만들 때 그 기획 방향에 따라서 다듬어서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박사학위 받고 자동차 회사 들어갔는데 생산으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연구소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생산은 그게 어찌됐건 이제 다르니까, DNA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직원 수가 늘어나니까 저도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 사실 마음문을 잘 안 열거든요. 편지도 안 먹혀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창문이 열리더라고. 사람들은 그냥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니까 이 같은 깃털이구나 라면서 마음문을 여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 한스레터라는 걸 오랫동안 썼었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 똑같은 이유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폰스가 오니까 굉장히 비슷한 프로세스를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남들 안 하는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오승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리튬 배터리 안 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승호 교수님이 리튬 배터리를 안 하신 분이라기보다, 제가 대학원을 갔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리튬 전지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한두 분 정도 조금 관심이 있으셔서 그쪽 일을 하셨던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향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긴 했지만, 저희 이제 오승호 교수님이 그 전기화학이라는 것, 그다음 무기화학이라는 것, 이렇게 비교적 배터리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학문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저 배터리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첫 마디가, 그러니까 면접할 때 나 안 하는데 이게 첫 마디였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교수님도 그쪽 분야를 해보자는 생각이 있으셔서 같이 실험실을 꾸미면서, 그러고 이제 몇 년도 얘기예요? 그때 93년도입니다. 두 분이 다 용감하네. 교수님도 용감하고 우리 그 작가님도 용감하고.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니까. 네. 이게 두렵지 않아요? 나는 사실 안 해본 일을 하는 건 리스크가 있잖아요. 학위를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보통 박사학위 할 땐 되게 안전한 거라는데. 그때는 이제 석사이기도 했고요. 박사는 이제 미국에 가서 나중에 했으니까 석사이기도 했고, 사실은 계속 같은 일을 하는 거에 지겨움을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일이 생기고 그 일이 한번 내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해보고,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생각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잘못됐더라도 그때 가서 후회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하면 결국엔 다시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렵죠. 어떻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운데 그냥 변화를 받아들이고 약간 즐기려고 노력하는, 뭐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학원도 그렇지만 회사도 한국타이어인가 다니다가 또 옮겼고, 보니까 1년에 3번 자리 바뀐 적도 있다고 나왔던데 맞나요? 그건 제 의지와 전혀 상관이 아니 없이. 어찌됐건. 아니 어찌됐건 계속 그런 그 이동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보통 그 고지식한 사람한테 그런 거 기회를 안 주거든요. 쟤 또 저항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찌됐건 잘 받아들이고 유연하니까. 근데 본인이 약간 그런 성향이세요? 변화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할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서 그냥 정체되는 걸 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경중의 차이인 거지, 변화도 저한테 힘든 일이고 두려운 일인데, 그거보다는 하던 일을 계속해서 어제하고 오늘이 똑같으면
아, 내일도 똑같을 것 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조금이라도 다르면 뭔가 할 게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자꾸 똑같은 것 같으면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게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신영준 작가님을 저는 좀 배워왔잖아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인상이 생각이 분명하다예요. 그 생각을 또 표현하는 게 아, 되게 내 생각이 뭐다라는 거를 잘 정리하고 딱 그 전달하신다고 느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그 처음에 그 전공을 정하신 과정도 그렇고 자기한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학부 과목부터 그 과목을 신청해서 그 자동차용 배터리에 필요한 과목만 찾아다녔다든지 그거 보면 본인 생각에 좀 충실한 성실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그 성실성이 참 다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사실 말씀대로 어려운데 잘 그렇게 해오신 것 그럼 같아요. 크레물린, 너 당신 크레물린 같다라는 거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가요? 무슨 속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 뭐 이게 그렇죠. 도대체 그건 좋은 무슨 생각하는지 좋은 뜻은 모르겠다. 아닌가요? 네. 좋은 뜻 아닐 것 같은데 특히 그 리더로서는 저는 별명이 해파리거든.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우리 딸들이 나한테 줘준 별명이 해파리야. 투명하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대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되게 이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소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소통이 아니더라. 그건 그냥 주장에 불과했다. 근데 이게 그 양면 같아요. 자기 생각에 충실한 분들이 생각해 볼 점인데 아, 나 회의 때 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신 작가님은 아 동의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다음에 보면 그렇게 행동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왜 동의해놓고 그대로 안 했냐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건 소통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한 것에 불과했구나. 소통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놓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쓰셔서 어느 순간에 처음 느꼈던 그런 내가 소통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다는 걸 느낀 어떤 그런 순간이 있나요?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저랑 다 합의한 것들이 저는 진짜로 했는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여기 전에 제가 정말 스트레스 충격을 받았던 게 무슨 이제 사회 그 환율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나 변동이 너무 심해서 네. 직원들하고 이제 계약서 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야 요런 조항을 꼭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그때 그걸 그걸 계약서에 했잖아라고 넣어서 했더니 그랬더니 안 한 그때 거야. 한마디가 죄송합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왜 그랬더니 고객한테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거를 네, 그래서 계약서에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뭔가 굉장히 많이 잘못됐구나. 그 친구들이 저를 거부하거나 평소에 제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이야기할 때 했다고 했는데 아 이게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생각했던 게 소통이라는 게 결국엔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소통한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전달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한 번만이라도 확인했다면 아 어떻게 됐냐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라는 말 한마디만 했을 텐데 임원 시절의 얘기예요? 네 임원 시절 사업부장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사실 저는 주장이 워낙 강한 사람이어서 제 말을 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의견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제 의견을 아는 거랑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다르다. 문제. 근데 그 피터 드러커가 한 소통의 정의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한 내가 사람이 무슨 말을 아니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소통의 제정이고 저 같은 경우는 꼭 물어보거든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응?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핵심이고 저는 사실 이 책의 핵심이 그거라고 어. 읽었거든요. 당신이 한 거는 주장이지 소통이 아니다. 리더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 리더들이 지식 수준이나 판단 수준이 높잖아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갭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옳다고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길 여건이 안 되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다 얘기가 돼야 소통이 된 건데
올바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다. 저는 너무 자기 중요한. 객관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네네. 리더들은 성질을 내거든요. 이것들이 사람 우습게 본다든지 뭐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냐는 둥 이러는데 이분은 생각, 야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느낀 거니까 네. 사실은 역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진짜 중요한 교훈. 근데 저는 막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주요 소통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막 그래서 내가 모셨던 상사는 시계가 한 달에 하나씩 없었어요. 하도 왜요? 하도 쳐서 시계. 하도 이것들이 해가지고.